다른 시약 문장을 살펴보면서 좀 더 푸구이에 대해서 알아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70쪽인데요. 오, 가깝다. 그때부터 나는 더 이상 비단 옷을 입지 않았다네. 내가 입는 거친 옷은 어머니가 손수 짜주신 거였는데 처음 입었을 때는 좀 불편하고 살갗도 쓸리더니만 입다 보니 편안해지더군. 그 며칠 전에 마을의 왕씨가 죽었다네. 그는 우리 집 소작인이었는데 나보다 2살이 많았지. 그는 죽기 전에 아들한테 자기가 입던 낡은 비단 옷을 나에게 보내라고 했다네. 줄곧 내가 그 집의 작은 주인이었다는 걸 잊지 않고 내가 죽기 전에 비단 옷을 입어 품격을 유지했으면 했던 게지. 왕씨의 진심 어린 마음에는 미안했지만 나는 그 비단 옷을 잠시 걸쳤다가 금방 벗어버렸다네. 어찌나 불편하던지 미끌미끌하게 꼭 콧물로 만든 옷을 입은 것 같더라고. 여기가 왜 좋았냐면 푸구이가 진짜 현실에 충실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. 그러니까 사실 그 가난을 받아들이는 게 진짜 쉽지 않잖아. 심지어 푸구이는 정말 그 마을의 어떤 정말 지주 같은 사람이었고 우리는 보통 비단 옷을 입어야지, 비단 옷을 입지 않아야지 하고 그 다음에 입던가 않던가 그 행동을 취하는데 푸구이는 그런 판단이 있기 전에 그냥 자기가 걸쳐보니까 불편한 거야. 그러니까 그 자기의 어떤 현재의 감각에 그냥 불평 없이 충실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게 느껴졌던 것 같아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였으면 이제 나는 농사일을 하니까 비단 옷을 입지 말아야 해. 근데 그 내면에는 비단 옷을 입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지. 입지 말아야 해 하니까 안 입을 것 같은데 푸구이는 그게 아니라 진짜 필요가 없는 거야. 비단 옷이. 우리는 막 의무적으로 그거를 막 배제하거나 그러는데 푸구이는 진짜 완전 감각적으로 이미 그렇게 돼버린 거지. 약간 좀 신기한 걸 한 것 같아. 약간 그 푸구이가 지가 원해서 이렇게 가난해진 게 아니잖아요. 그니까 어쩌다 보니까 막 갑자기 도박비 완전 쌓여가지고 완전 가산 탕진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이렇게 쫓겨난 건데 근데도 이거를 뭔가 이 비단옷에 대한 어떤 욕망이라던가 그런 게 없는 것도 신기한데 더 신기한 거는 푸구이가 진짜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며칠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정말 이 성에서 살면서 성이 성 맞나? 여튼 성 안에서 성 안에서 살면서 진짜 완전 개 막나니처럼 살았는데 갑자기 걔가 천선한 게 갑자기 이렇게 그 현실에 충실한 사람이 돼버린 게 원래는 그냥 진짜 완전 미래의 대박을 꿈꾸는 사람이었잖아. 근데 갑자기 현실에 충실한 사람이 그러네. 돼버린 게 그 전환점도 좀 난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. 그러네. 돈을 엄청 많이 벌려고 했잖아. 나는 문득 생각이 드는 게 우리 서문에서 그걸 읽었잖아.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힘이 넘치는 말이다. 근데 나는 이 부분에서 그 푸구이의 힘이 느껴졌거든. 그러니까 진짜 그 수동적으로 그러니까 자기 의지가 개입이 전혀 없이 이런 가난에 갑자기 놓인 건데 거기서 뭔가 이 느껴지는 힘은 뭐지? 그러니까 이게 나는 앞전 상황이 좀 생각이 나는 것 같은데 이 푸구이가 지금 이렇게 겪고 있는 우리가 방금 읽었던 여기가 이 앞에서 그 부잣집 도련님으로 살 때는 하루하루가 굉장히 무료하다고 했었던 것 같거든. 그래서 도박을 했는데 그 도박할 때 그 짜릿한 그 맛이 자기가 살아있다고 느끼게 해준다고 생각했던 거야. 그래서 거기에 계속 빠지고 아는 자전도 집에다 그냥 내팽겨 쳐놓고 막 기방에 가고 술 마시고 도박하고 이런 삶을 살다가 그 도박에서 한 번 크게 지게 되면서 한 번은 아니지 여러 번 지게 되면서 막 저당 잡히고 집을 이러면서 그 도박을 했던 상대인 룽얼한테 모든 걸 다 뺏기고 소장농으로 전락한 그런 상황이잖아. 근데 이 사람이 이때 아버지도 그 충격으로 돌아가셨고 하다 보니까 이 자기 현실에 딱 발붙이게 된 그 계기가 있었던 것 같거든. 아버지의 죽음도 죽음이 되고 뭐 도박에서 집안을 말아먹고 수장농으로 전락하고 이랬을 때 아 내가 살아가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. 내가 살려면 뭐라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으로 자기 집 다 차지해버린 룽얼한테 찾아가서 땅 빌려와가지고 농사 짓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비단옷을 입었으면 이런 반응이 나왔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.
그러니까 근영 쌤이 그 말씀하셨잖아. 변곡점을 잘 보라고. 그러니까 그럼 지금 이 사람한테 변곡점은 탕진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건가? 약간 그때인 것 같기도 하고 여기 그 중간에 아버지가 그럼 이제 빚 갚으라고 돈을 이렇게 주잖아요. 노원한테 빚 갚으라고 이제 푸구야한테 이렇게 돈을 주는데 아버지가 그 돈을 그냥 일반 뭐 지폐, 화폐 이런 것도 아니고 다 동전으로 준단 말이죠. 그래서 그거 이제 지고 가는데 진짜 완전 어깨에 피가 날 정도였나? 그 정도로 엄청 무거운 것들을 낑낑낑 쥐고 간단 말이죠. 근데 그 순간에 엄청난 고뇌와 그 엄청난 그 지금 내 삶에 대한 그런 것들이 막 다 스쳐지 나왔을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이 육체적인 고통과 함께 그때 자기 조상님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라는 걸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이런 표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자기가 맨 짐의 무게를 그때 느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 삶의 무게라잖아. 그러네. 여기 나와 있는 50쪽에 하루아침에 내 비단 옷은 엉망이 되었고 어깨에서는 피가 흘러내렸다네. 그러니까 어깨에서 피가 흘릴 정도로 무겁게 짐을 짊어진다는 거는 진짜 상상이 지금 안 되잖아. 그러니까 돈을 번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게 하려고 그러신 거야. 그런 생각이 들자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었어. 그대로 길가에 쭈그리고 앉아 허리에 경련이 일어날 정도로 꺼이꺼이 울었지. 그러니까 이때 뭔가를 느낀 것 같다. 뭘까? 그리고 푸구이가 그 다음에 그런 말 하잖아. 아버지는 나 때문에 죽었고 이 뒷감당을 나뿐만 아니라 나와 자전과 어머니가 함께 해야 한다고. 조건들을 어쨌든 본 것 같단 말이야.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조건들? 푸구이가 살고 있는 조건들? 근데 좀 아이러니한 게 부잣집 도련님으로 살 때는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었는데 자기가 뭘 누리고 있는지를 몰랐고 그래서 삶의 무료함을 막 느끼고 뭘 하고 싶은지도 몰랐는데 이렇게 몰락하고 나서 내가 살아야겠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서 계속 뭔가를 하게 되는 거잖아. 되게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자전하고 관계도 회복되고 어머니한테도 훨씬 더 잘하고 또 자기 삶에 있어서도 훨씬 더 애정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되게 신기한 것 같아. 있을 땐 몰랐는데 몰락하고 나서야 이렇게 된 거잖아. 근데 이 책의 원제가 살아간다는 것?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이 푸구이가 도박으로 다 말아먹은 다음에 아버지를 찾아가면서 푸구이의 생각들이 되게 재밌는 것 같은데 이게 확 죽어버릴까 싶다가도 이 내가 죽는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. 이건 다 아버지한테 갈 빚이고 이러면서 아버지를 결국 찾아가잖아. 난 살아야겠다 이러면서 그게 되게 재밌는 것 같거든. 계속 살고 싶어 한다는 게 그때 처음 푸구이 느꼈을 것 같단 말이야. 부잣집 도련님 시절에는 내가 살고 싶다 이런 걸 절실하게 느껴볼 수 있는 상황이 없었을 텐데 푸구이가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무게감을 언니 말대로 느낀 게 아닐까. 사람은 어떤 역시 위기를 맞아야 돼. 그 얘기하고 싶었을까? 약간 여기까지 읽으면 그런 느낌도 드는 그치, 약간 그런 느낌도 한번 망해봐야 하나 막 이러고 뭔가 다 갖추고 있을 때는 진짜 전신이 멍한 상태인 거잖아.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거든? 요즘에도 내가 돈이 많아서 자본의 어떤 서비스와 힘을 누리면 그제서야 뭔가 내 삶이 살만해진다고 생각하잖아. 근데 그게 아니라 내 스스로 뭔가 해낼 수 있을 때 거기서 오는 희열감, 거기서 오는 생동감이 정말 큰가 싶네. 근데 뭔가를 내가 활동을 꾸려가고 뭘 해보고 막 이렇게 복작복작 사부작 거리는 그런 거에서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. 계속 살아가고 싶어지는 건가 그렇게 했을 때. 뒤로 좀 가자. 243페이지입니다. 244페이지. 꽤 뒤로 갔지. 그럼요. 근데 이것과 함께 곁들여야 될 페이지가 있어요. 네, 맛있겠네요. 96페이지. 일단 243페이지를 읽을게요. 네. 춘성, 살아있겠다고 약속하게. 춘성은 몇 걸음 걸어가다 돌아보며 말했어. 약속할게요. 그러나 춘성은 그 후 나와 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네. 한 달쯤 지나서 성안의 류 현장이 목을 매달아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.
사람 목숨이 아무리 질겨도 일단 자기가 죽겠다고 마음먹으면 무슨 수를 써도 살 수가 없는 법이라네. 이 부분이랑 그 96페이지에도 한번 읽어볼까요? 네. 96페이지에도 중간 부분인데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마. 그러더니 몸을 이렇게 앉으며 또 한마디 했지. 이 몸은 크고 작은 전투를 수십 차례나 치렀어. 나는 나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곤 하지. 이 몸은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날 거다. 총알이 내 몸의 어느 곳을 스쳐도 나를 다치게 하지는 못한다. 그 말이야. 준성, 스스로 죽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죽지 않아. 이 부분이 굉장히 멋있었는데요. 스스로 죽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죽지 않아. 이 부분이 그 중간에 푸구이가 성안에 어머니 약 지으러 갔다가 갑자기 그 전쟁터에 잡혀 들어간단 말이에요. 갑자기 강제 집병 돼가지고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만난 이 전쟁터에서 만난 이 라오치안이라는 아저씨가 그 푸구이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죠. 이게 막 전쟁터 얼마나 막 총알들 막 빗발치고 그때는 이제 그 완전 포위된 상태여가지고 음식도 없어가지고 완전 굶주리는 그런 상태에서 이 라오치안이라는 사람이 진짜 전쟁터에서 몇 년 동안 굴렀던 사람인데 스스로 죽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죽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. 그 부분에서 뭔가 이제 멋있었는데 뒷부분에도 이런 거랑 비슷한 게 나오더라고요. 춘성 그때 그 전쟁터에서 함께 굴렀던 사람이 이 푸구이랑 라오치안 그리고 춘성이거든요. 근데 이 다음에 그 푸구이가 다시 마을로 돌아와가지고 우연찮게 이 춘성을 만난 거죠. 약간 주지파 이런 거 주지파를 막 다 때려 부순다 이러면서 막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막 다 때려 부수는 거야. 거기서 이제 춘성도 그때 이제 전쟁터에서 돌아와서 꽤 성공한 사람으로 살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붙잡혀가지고 완전 매일 밤낮으로 이렇게 막 고문당하고 맞고 이런단 말이죠. 그래가지고 춘성이 이제 푸구이를 찾아와가지고 뭐라 말을 하는데 푸구이가 그래서 꼭 살아있겠다고 약속을 해라 했는데 약속을 했지만 춘성은 이제 얼마 안 가가지고 자살을 한 거죠. 그러니까 약간 이 부분이 뭔가 그 아까 서문에 말했던 개인과 운명은 우정함이 있는 거 이런 거랑 또 살짝 연결이 됐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가 살겠다고 스스로 죽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꼭 살아야겠다라는 그 마음 그거가 진짜 개인과 운명은 우정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나는 그 유진이가 96쪽을 읽어줬잖아. 그러니까 나는 죽지 않아, 나는 살아있을 거야 라는 거를 넘어서서 이 몸은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날 거다 라는 이게 엄청난 믿음이야? 의지야? 확신? 근데 이 이후로 이 라오치안한테 이 말을 들은 이후로 푸구이도 이런 마음의 힘 이런 걸 믿게 된 것 같은데 자전이 푸구이의 아내인 자전이 굉장히 아픈 사람이잖아요. 근데 이 자전이 엄청 아파서 이제 곧 죽을 것 같으니까 푸구이가 막 관을 짜게 되고 막 이러는데 그 딸인 펑샤가 막 울어요. 엄마가 죽지 않았는데 왜 간을 짜냐 이러면서. 근데 그 다음 날인가 펑샤가 온 바로 그 다음 날에 자전이 그 회복해 있는 거예요, 건강을. 그래서 푸구이가 펑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펑샤 너가 그 어머니가 죽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자전이 일어난 거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이런 걸 보면 푸구이한테도 이런 마음의 힘을 믿게 되는 계기였던 것 같기도 하고. 그럼 이게 그 우정도 사실 신뢰의 문제가 되게 크잖아. 그렇게 연결되나? 그런 거 같기도 하고 그런 거 같기도 하다. 신뢰? 그러니까 무엇에 대한 어떤 신뢰일까? 내 삶에 대한 신뢰? 어쨌든 근데 진짜 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생명력 살고자 하는 그 의지가 정말 너무 큰 힘을 발휘한다. 진짜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.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거를 놓아버리는 순간 이제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결국에 죽게 되는 것 같아. 진짜 약간 이게 그냥 진짜 어떤 실제적인 어떤 그 이런 죽음이라던가 아니면은 그 어떤 감정적인 죽음이라던가 이제 우리 우울증 이런 것도 많이 걸리잖아요. 그런 것도 약간 그 의지를 놓아버렸을 때
진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를 감각하지 못하고 있을 때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. 근데 여기서 자전이 살아있겠다라는 그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살았다는 생각 드는 게, 이 자전이 꾸준히 계속 아프잖아. 근데 마지막에 죽게 되는 그 장면이 펑샤가 아들을 출산을 하다가 너무 피를 많이 흘려서 펑샤가 죽게 되고 펑샤가 죽은 그걸 보면서 죽거든. 약간 이런 삶의 의지라는 게 이게 진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함께 가는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, 이 운명이라는 게 어쨌든 나한테 오는 상황들인 거잖아. 사건들이고. 근데 그 사건들에 관계가 없을 순 없는 거니까. 그러니까 유칭도, 아들인 유칭도, 뭐 딸인 펑샤도, 아내인 자전도 다 푸구이한테 온 운명들인 거잖아. 이 사람들과 우정을 맺고 가는 그것이 운명과 우정을 맺는 거라고 표현한 것 같기도 하고. 약간 생각이 드는 게 이 삶의 의지 이런 거를 함께 가지고 이런 관계가 있어서 이 관계가 그냥 진짜 이 마냥 지금에만 머물러 있는 건 아니겠다. 그러니까 지금이라는 건 진짜 딱 내 옆에 누가 있어. 내 옆에 누가 있으니까 난 해낼 거야 이런 게 아니라, 후에도 이제 주변의 가족들 다 죽잖아요. 그러면 이제 그냥 진짜 완전 삶에 대한 무기력감으로 완전 무너져 버릴 것 같은데. 그래, 그러니까 여기 나오잖아.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, 그러니까 역시 가족을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닌 거잖아. 관계에서 힘을 받는 게 진짜 어떤 실체적인 관계가 있어서 힘을 받는 게 아니라 여기 서문에 생명이 우리에게 부여한 책임, 그러니까 가족에게서 그 관계 속에서 책임을 느끼잖아, 푸구이가. 그러니까 실체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만 살아가면은 푸구이도 역시 떠나보낼 때 자살을 했을 거야. 그러니까 푸구이가 진짜 모든 가족들 다 죽었는데도 자기는 죽지 않고 계속 살아가는 게, 가족들이 자기 눈앞에서 다 죽는데 솔직히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것보다 슬픔이 없잖아. 근데 그거를 진짜 한 4-5번을 겪고 나서도 살아간단 말이야. 그러니까 나는 너무 궁금한 거야. 그 죽음이 푸구이한테 의미하는 바가 뭘까? 뭐라고 했을까? 그냥 그 사람은 운명인 거지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. 그 262페이지에도 이건 푸구이가 하는 말은 아니긴 한데, 푸구이 사위 얼씨가 이 자기 아내이자 이 푸구이의 딸인 펑샤가 죽고 난 다음에 이런 말을 한다는 거죠. 저한테는 오직 펑샤를 그리워하는 복만 있을 뿐이에요. 펑샤가 죽은 것 그 자체라는 것 자체에 얽매여 있는 게 아니라, 이 펑샤가 없으면은 펑샤가 이제 없는 대로 이 펑샤를 그리워하는 복이 있다? 그러니까 이 관계라는 게 진짜 내 옆에 진짜 실질적인 사람이 있어서 생기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이제 마음으로 내가 품고 있는 그런 관계를 계속 소중히 할 수 있는 그런 거에서 이제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생기는 건가 하나 싶기도 하고. 이 사람들이 죽었어 이 사실에 얽매여 있지 않고 그 다음으로 계속 살아가잖아. 자기는 살아가고 있는데 그 중간에 사람들을 만났고 사건들이 왔고 그런 것들이 다 나의 삶과 함께 가고 있다. 뭐 이런, 나 정확하게 어떻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약간 추상적으로는 이런 느낌일 것 같아. 우리가 이 존재 자체에 어떤 의미, 가치를 부여를 하면은 이 존재가 사라지면 이게 그 의미도 함께 사라지는 건데, 사실 이 존재가 아니라 이 존재와 내가 맺고 있는 이 인연 자체에 어떤 의미랑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. 그러면 만약에 이 존재가 만일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 인연 자체는 우리가 여전히 맺고 있는 거니까 여전히 그거를 계속 새길 수 있는 복이 나한테는 아직도 있는 거지. 그런 건가 싶기도 하고. 그래가지고 푸구이를 보면은 자기 중심이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거든. 근데 그게 진짜 뭐 때문에 살고 뭐 때문에 죽고 이게 아니라 그냥 푸구이의 삶을 이렇게 딱 관통하는 뭔가가 하나 있는 것 같아. 살아간다는 거. 살아간다는 것도 그냥 우리 살아간다는 거 아니야. 그냥 우리 살아간다 하면 그냥 살다. 근데 왜 살다도 아니고 살아간다. 가다에 뭐가 있지 않을까? 진행형이라는 게 또 있는 이 과정. 이제 살아간다는 것이잖아. 삶도 아니고. 난 푸구이가 그래서 앞으로 자기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
알고 있다라고 해야 되나? 그런 그 감각하고 있다는 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.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알고 있어? 감각하고 있다는 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. 어디? 278쪽에 이 생각 저 생각 하다 보면 때로는 마음이 아프지만 때로는 아주 안심이 돼. 우리 식구들 전부 내가 장례를 치러주고 내 손으로 직접 묻어주지 않았나. 언젠가 내가 다리 뻗고 죽는 날이 와도 누구를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 말일세. 나도 편히 생각하기로 했네. 내가 죽을 차례가 되면 편안한 마음으로 죽으면 그만인 거야. 내 주검을 걷어줄 사람을 구태여 바랄 필요가 없단 말일세. 마을 사람들 중에서 누군가는 와서 묻어줄 거 아닌가? 그렇게 하지 않으면 냄새가 나서 견딜 수가 없을 테니. 나는 남들한테 공짜로 나를 묻어달라 하지는 않을 거라네. 베개 밑에 12완을 넣어뒀는데 그 돈은 내가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건드리지 않을 거야. 마을 사람들 모두 그 돈이 내 시체를 걷어줄 사람 몫이라는 걸 잘 알고 있어. 또 내가 죽은 다음 자전이랑 우리 애들이랑 함께 묻히고 싶어 한다는 것도 알고 있고 말이야. 우리가 했던 얘기들이 여기에 좀 들어있는 것 같은 게 난 여기서 어떤 이 신뢰가 없으면 이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. 마을 사람들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마을 사람들 모두 그 돈이 내 시체를 걷어줄 사람 몫이라는 걸 잘 알고 있어. 이걸 이렇게 확신에 찬 어조로 말할 수 있을까 싶거든. 또 나 여기서 재밌는 게 그 우리가 그 삶에 대한 의지라던가 아니면 생애 의지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할 때 사실 그냥 난 죽지 않을 거야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잖아. 난 살 거야. 난 죽을 수 없어. 이런 느낌으로 살아가는데 그거를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푸구이는 항상 이 죽음을 생각하면서 또 이 삶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를 의지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살짝 놀라운 것 같고. 그러네. 그러니까 이게 진짜 완전히 이 죽음 자체를 완전 배제하는 게 아니라 약간 어느 정도 이게 품고 가면서 그래야지만 가능한 건가. 이제 살아간다는 게 그냥 진짜 살아가는 것 자체만 있는 게 아닌 것 같아. 살아간다는 것도. 오늘 이렇게 인생을 읽고 함께 수다를 떨어봤는데 어떠셨나요, 유진쌤? 아, 저요? 일단 뭐 굉장히 좋았고요. 사실 이 인생 이제 에세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약간 너와 나는 끝난 인연이야 이런 느낌으로 살짝 이제 마음에서 떠나보낸 그이였는데 이런 식으로 다시 불러내니까 그 새롭게 좋았던 부분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. 나도. 그게 너무 재밌었고 네, 좋았네요. 네, 감사합니다. 와. 나는 사실 검우역으로 서평 쓸지 인생으로 서평 쓸지 고민이 됐거든요. 근데 인생은 그 한계가 느껴지는 거야. 그래서 좀 사실 아쉬웠거든. 풀어내지 못했던 게. 근데 이번 시간을 통해서 나도 내가 풀고 싶었던 부분들을 이야기가 좀 된 것 같아서 너무 재밌었어. 나도 서평 쓰면서 여러 번 읽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같이 얘기하면서 새롭게 발견하는 부분들도 있고 아주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. 개인과 운명의 우정을 맺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 보게 될 것 같아요. 정말 이 책은 한 권의 책이 아니에요. 3권의 책입니다. 이 영상을 시청하시고 재밌었던 부분이나 뭐 더 이야기 나눠보고 싶으신 부분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 인생 책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. 그럼 우리 마무리 낭송을 해볼까요? 네. 노인과 소는 그렇게 점점 멀어져 갔다. 노인의 투박해서 더 인상적인 목소리가 저 멀리서 들려왔다. 그의 노랫소리가 텅 빈 저녁 하늘에 바람처럼 나부꼈다. 어린 시절엔 빈둥거리며 놀고 중년에는 숨어 살려고만 하더니 노년에는 중이 되었네. 연기가 농가의 지붕에서 솔솔 피어올라 노을빛 가득한 하늘로 흩어진 뒤 자취를 감췄다. 여자가 아이를 어르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내 앞에서 똥통을 쥐고 걸어가던 남정네의 멜대에서 찍찍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. 천천히 들파는 고요 속에 잠기고 사방이 점차 어두워지면서 노을빛도 서서히 사라져갔다. 나는 이제 곧 황혼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어두운 밤이 하늘에서 내려오리라는 것을 안다.
그리고 광활한 대지가 단단한 가슴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았다. 그것은 부름의 자세다. 여인이 자기 아들 딸을 부르듯이 대지가 어두운 밤을 부르듯이.